네, 저희 잘생기고 친절한 김도현 선생님께서 세팅을 지금 다 해주고 계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무려 11분이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음량 테스트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3시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시 반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선생님들 적당하게 제가 조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려 13분이 보고 계시네요. 네, 놀랍습니다. 아까보다 2분이 더 들어오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유튜브가 제 개인 채널이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채널이라서 아마 다른 영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오늘 영상만 보시고 쇽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장학사님께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제 화면이 괴물처럼 보이거나 뭐 음향에 문제가 있으시면 문제가 있으면 전화 주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설정 값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니면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같이 댓글도 좀 보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유튜브들이 참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시간을 막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진행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고. 네,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서울 경희대학 안에 있는 경희여 중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좀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좀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상황이 좀 이렇게 진행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간 미남이라서 이렇게 얼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듣기로 이제 교육장님 인사 말씀 영상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시죠.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성남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는 이범희입니다. 선생님들 지난 여름 어떻게들 보내셨는지요? 유난히 덥고 또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편안한 쉼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아이들의 전면적인 등교로 아이들이 학교 오는 날 그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선생님들의 수고가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학교에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들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사의 삶은 오롯이 아이들 곁에 있을 때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동료 손 따뜻하게 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이 우리 교육의 희망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에서 마련한 다시 삶의 지혜와 교육의 희망을 노래하자, 함께 배우고 또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오셔서 이 배움의 자리에 함께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육장으로 부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선생님들의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저녁 맥주집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기대고 때로는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또 희망을 갖게도 되고 그러길 바랬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제 임기 내에 어디 좋은 시절이 와서 선생님들과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좋은 연수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말씀해주신 교육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행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은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짧고 강렬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제가 지금 기간지가 좀 상해서
말씀 중간에 약간 헛기침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 오늘 강의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 제목 속에 주제가 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즐기다 미디어를, 키우다 생각을, 누리다 세상을. 사실은 이 제목 속에 모든 메시지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단 미디어는요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거죠. 우리 학생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미디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면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요. 학교하면 유튜브도 보고 페이스북도 하고 굉장히 미디어 생활을 슬기롭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또한 미디어와 결합된 삶을 많이 살고 계실 겁니다. 아마 선생님 중에는 이렇게 수업하고 나오시면 힘들어, 시집을 읽어야지 이런 분은 좀 많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거나 또는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른 어떤 메시지들을 확인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디어는 즐겁고 재밌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강의 핵심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키우다 생각을, 이게 핵심인데요. 지금 아이들이 즐기는 미디어 너무 많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를 추구하면서 미디어를 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미디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뭔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냥 제시해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평가해보는 이런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사실은 저 키우다 생각을, 이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미디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전제로 한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렇게 좋은 문구를 좀 하나 준비했어요. 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 옆에 서 있는 나무와 함께 너는 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저는 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일매일 보는 나무들, 매일매일 보니까 너무 익숙하고 잘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매일매일 만나는 나무가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좋은 문구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네,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자, 만날 때마다 선물 상자를 열듯 그 사람을 만나라 라는 문구입니다. 네, 이 선물이라는 말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제 삶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몇 분인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이 제 인생의 선물이란 마음으로 저는 지금 강의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두 개 정도 보여드리면 표정이 좀 밝아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지 않으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좋구나. 최근에 공부의 방향이 좀 바뀌었죠. 혼자 하는 공부에서 함께하는 공부로 방향이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핵심적이었는데 요즘은 나의 공부와 또 친구의 공부가 함께 교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도 똑같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수업을 연구하는 것도 원래 개인적으로 많이 하다가 최근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교원 학습 공동체 이렇게 수업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자신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좋은 이미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세 개의 이미지를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좀 괜찮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실 때 학생들에게 좋은 문구 또는 좋은 글귀 또는 좋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니라면 좋은 음악도 이렇게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한민국 교사들이 하지 않은 희소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동안 약 30개 국가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아무도 안 놀라실 것 같은데요. 자, 네, 30개 국가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네, 저 국어교사인데요. 아주 운이 좋게 여러 나라의 교육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나라들의 학교를 방문해보면 참 희한하게도 아이들의 눈에 좋은 글귀나 이미지들이 참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수업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눈으로 보는 이 환경에 좋은 이미지, 좋은 글자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도 수업을 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좋은 문구 이미지 같은 것도 좀 올려놔 주시고요. 또는 학교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좀 붙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배우는 공간의 환경을 조금은 좀 감성적이고 좋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교수님들하고 무슨 연구를 하고 있냐면 공부 감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연구냐면 우리가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데요. 중요한 건 그 수업에 임하는 학생의 감정이 어떠한가,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수업을 좀 더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업 전에 학생들의 감정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학생의 감정을 확인해 보는 이런 수업 활동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 우리도 이렇게 좋은 이미지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서울에 오시면요, 그 교보빌딩이라고 있잖아요.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보다 몇십 배 큰 홍보판에 좋은 문구들이 있는데요. 교보빌딩 반대편이 세종문화회관이에요. 근데 그 세종문화회관을 지나가는 직장인들이 서서 길 반대편에 있는 문구를 꽤 많이 보는 경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딱 지나가는데 문구를 딱 봤더니 꽃씨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 써 있는 거죠. 조급해하지 마. 어차피 넌 꽃이 될 운명이니. 그러면 네. 아무튼 이렇게 선생님께서도 좋은 이런 미디어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네. 뭐 제 소개는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같이 생활하는 교사입니다. 뭐 교직 경력은 소박하게 한 23년 정도, 소박하게 23년 정도 되고요. 현재 대학에서는 교수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중학교 선생님들은 작년에 그 EBS 온라인 클래스 이렇게 켜실 때마다 제 얼굴이 탁탁 튀어나와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요. 현재 EBS에서 73만 명의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요. 네,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이 퀴즈를 맞히시면 제가 누군지 한눈에 다 아실 수가 있어요. 1시간 반 강의라서 조금 재밌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중 강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1번, 농구를 하면 드리블이 낮아서 잘 뺏기지 않는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참고로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자, 3,000회 이상의 대중 강연을 하였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네. 3번,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설렘에 떨려서 잠을 설쳤다. 자,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네. 지금 제가 채팅을 좀 볼 수가 없어서 채팅창에 우리 댓글로 달아주시면 쭉 한번 제가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네, 3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하나 더 있어요. 네. 특공대에서 장교 생활을 했으며 네, 뭐 침투훈련을 받았다. 자, 틀린 거 몇 번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4번 이런 느낌을 좀 주실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있어요. 자, 미혼이다. 틀린 것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실제 보면요, 키가 굉장히 아담하고 소박해요. 그래서 농구할 때 고개를 숙이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못 뵙더라고요. 그리고 좀 여러 대중 강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무대를 경험하면서 교육이란 무엇인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넓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사실인데요. 네,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설렘에 떨려서 잠을 설쳤고요. 백신 휴유증인가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부터 막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자, 4번도 사실인데요. 대학 졸업한 다음날 군 장교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공대에 끌려갔고요. 그 705라는 특수부대에서 2년 동안 복무를 하고요. 군인 끝난 다음날 교사가 돼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5번이 틀렸는데요. 네, 제 첫 딸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아들이 5학년이니까 네, 이것이 틀린 것이죠. 선생님들 내년에 학년 아이들 새로, 학급 아이들 새로 만나시면 나에 대한 것을 퀴즈로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려 봤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다 할 수 없겠죠. 핵심적인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정보에 대한 것도 좀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네, 우리 아이들의 모습부터 잠깐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은 예, 흔하게 볼 수 있는 등하교 장면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우리 학교 교복은 저렇게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등하교길의 모습입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신체의 한 부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 모든 분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쵸? 저도 좀 이제 이거를 좀 많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할 때 많은 선생님들은 좀 걱정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 지금 우리의 초중고생들이 책도 읽고 뭔가 좀 토론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매일 이것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폰 기기는 아이들의 삶과 완전 결합된 하나의 신체의 확장된 기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죠. 참고로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아마 잘 때도 머리맡에 놓고 자고 막 아침에도 일어나서 확인하고 길 가면서도 음악 듣고 SNS 보고 이런 현상이 너무 일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이죠. 제가 학교에서 좀 아이들을 좀 재밌게 깨우는 편인데요. 딱 이제 수업하러 들어갔는데 한 5, 6교시 애들 졸릴 때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5초 만에 깨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하고 중독돼 있어서 제가 잠시 스마트폰이 되면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딱 조는 애 옆에 가서 이 소리를 내면 5초 내에 다 일어나요. 옆에 가서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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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애들이 눈을 뜨고 필통을 들고 여보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옆에 있다가 필통인데 그럼 애들이 이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이제 이 정도로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몰입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아이들의 삶이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얘네가 장차 이 스마트폰을 분리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평생 동안 이 스마트폰을 들고 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미디어를 정말 많이 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무조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현명하고 슬기롭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기성세대 입장에서 야, 나 때하고는 너무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좀 더 잘 이용하도록 우리는 좀 더 안내해주고 촉진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부르는 이름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론이라고 딱딱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교육이라는 건 학생을 이해할 때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볼 때 훨씬 더 교육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르는 3가지 이름부터 먼저 간단하게 점검하고 갈 건데요.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디지털 네이티브란 용어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다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디지털화 돼 있다라는 뜻이죠. 사실 저는요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닙니다. 저는 디지털을 학습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디지털 러너인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초중고생들은 디지털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완전 생활과 밀착화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 요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이 용어가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 20년 전에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가 요즘 학생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에 최적화되어 있고 디지털을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한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미 이 징후는 꽤 오래전에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럼 이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잘하고요. 멀티태스킹을 잘하고요. 신속한 반응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을 공부했던 저와 같은 기성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죠. 저는 디지털 학습자예요. 공부한 사람이죠. 디지털을.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나이대가 있으신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또는 저보다 선배님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생각을 좀 해보면요. 제가 중학생 때 그때 8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갑자기 눈을 위로 올리고 나이 계산하실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옛날 사람. 자, 그때는 이런 기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채널이 몇 개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해오고 교사가 됐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 기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 대학교 때 삐삐도 써봤고요. 그 다음에 시티폰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큰 공중전화 주변에서 전화가 걸리는 그 놀라운 신문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군에 갔을 때는 벽돌만한 휴대폰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의 변해서 이런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디지털 학습자인 저는요, 놀랍게 기계를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중에는 기계 바꾸거나 기계 배우는 거 좋아하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놀랍게 태생 자체가 디지털은 아니었기 때문에 종이에 대한 향수가 강합니다. 즉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가 강해요. 저와 같은 세대는 사실은 화면으로 글자를 보는 것보다 공문이 오면 출력해서 빨간 줄을 긋고 형광펜을 칠하고 공문을 나중에 다 해결해야 시원한 그런 세대라는 거죠. 지금 끄덕이는 분은 저와 비슷한 세대. 또는 여행 갈 때 여행 가방에 책 한 권 넣어가는 세대입니다. 안 읽고 오지만, 안 읽고 와서 다시 꽂아놓지만, 꽂아놓으면서 이걸 왜 들고 갔을까 이러지만, 즉 종이에 대한 향수가 강한 세대.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화면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흡수하는 세대. 어떤 디지털 기기에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들. 그리고 또 하나는 즉각적인 소통을 되게 좋아합니다. 즉각적인 소통. 그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은 미디어 강의라서 특정한 어플이나 서비스 이름이 나오거든요. 카카오톡 있죠. 카톡.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숫자 1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없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분노를 느껴요. 막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소통을 좋아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인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잘 보시면 학생들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있는 코로나 터지기 전인데요. 제가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 국어교사거든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고등학생 4-5명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큰 소리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우와 책도 봐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순간 공격당한 느낌이 들어서 주변을 봤더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모든 청소년들이 다 저렇게 네, 스마트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세대라는 거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기계를 너무 좋아하고 즉각적인 소통을 좋아한다. 두 번째 용어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Z세대 들어보셨죠? Z세대. 네. 우리 저 대학 다닐 때는 뭐 X세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Y세대도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Z세대 또는 MZ세대라고 부르는데 역시 어떻게 보면 신인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학생들의 특징은 신기술에 되게 민감하고요. 새로운 거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SNS 같이 사람들하고 이런 인터넷 기반으로 또는 웹 기반으로 소통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대면도 좋아하지만 사이버상의 이런 SNS 같은 소통을 되게 좋아하는 특성이 있고요. 또 이 Z세대의 특징이 개인적 가치와 이런 독립적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사회학자들의 이런 정의들이 좀 있죠. 자, 세 번째 용어입니다. 포노사피엔스예요. 포노사피엔스인데 이게 포노가 전화란 뜻이거든요. 포노사피엔스 전화란 뜻인데요. 한마디로 포노 라틴어로 전하면 이게 전화로 현명해진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이런 용어가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용어가 최근에 왜 유명해졌냐면 어느 연사분이 나와서 강의하면서 유명해졌죠.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의 최재붕 교수님께서 현대인들은 전화로 소통한다 이러면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용어를 쓰시기 전에 이미 국제회의에서 전화로 소통하는 인류란 용어의 의미의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이미 포노사피엔스 같은 용어를 썼죠. 그러니까 이 전화가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느낄 만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27분 오셨어요. 네. 자, 네, 은행 최근에 다녀오신 게 언제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최근에 은행 갔다 온 거. 아마 은행 안 가시고 이걸로 다 은행일 보시는 분 되게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금융업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특히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어느 은행이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에 파업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댓글을 되게 많이 달잖아요. 그죠? 근데 댓글에 놀라운 게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은행 파업 기사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네티즌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은행원들 미안해요. 파업한 줄 몰랐어요.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면 은행에서 노동력이 빠져나왔는데 은행은 정상 영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노동력이 빠져나왔는데 은행은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럼 은행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인력을 감축하거나 지점을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하나의 상황을 본 것이죠. 바로 예로 인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이런 걸로 은행이 많이 보죠. 또 하나는 예로 인해서 유통 마케팅의 변화가 왔습니다. 아마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시장 안 가시고 이걸 시키는 분 되게 많으시죠. 주무시기 전에 막 어플로 시장을 봐놓으면 새벽에 로켓을 탄 분이 와서 이제 물건을 주고 가거나 아니면 막 전지현 언니가 와서 막 새우를 던지고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변화가 온 게 뭐냐면 이제 유통 마케팅 미디어에 또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생들이 TV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TV를 보지 않고도 TV 프로그램을 많이 알게 되죠. 바로 유튜브라든가 뭐 네이버 TV 이런 걸 보면서 학생들의 미디어 생활도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놀라운 변화냐면 제가 학생 때는요 볼 수 있는 미디어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TV를 볼 때도 채널도 몇 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제공해주는 정보들을 봐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선택적으로 이걸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얘기하는 이런 용어들을 좀 봤는데요. 갑자기 막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 불안한데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약간 걱정이 좀 되는데 일단 저희 선생님이 세팅해 주신 대로 그대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그냥 우리가 달라라고 보시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할 때 교육 활동도 훨씬 더 날개를 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강의 들으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출처가 지금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인데 여기에서 발표한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라는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네, 제가 이 보고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1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정밀한 조사를 한 결과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정밀한 느낌이 좀 있고요. 어떤 분은 연도를 보시고 지금 2021년인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가장 최신의 데이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논문 같은 걸로 돼 있는 다운받아 보시면 아마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오늘 삶이 괴로우실 때 읽으시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요거를 짧게라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약을 좀 해왔어요. 네, 좀 더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아시는 내용도 있지만 좀 이건 좀 특이한데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네,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들은 모바일 온리입니다. 역시 중요도를 조사했더니 10대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1위로 역시 선정을 했고요. 혹시 화면 확대가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한번 확대해 볼 건데요. 보시면 스마트폰이 역시 1위고요. 그 다음에 PC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문제는 이 친구들이죠. 그죠? 이 친구들. 자, 지금 중요도를 표시하라고 했더니 기존에 사실은 어떤 라디오, 잡지, 종이신문은 기성세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던 매체예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 중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막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막 이제 공부하시면서 막 라디오 나오면 별이 빛날까 밤에 안녕하세요 이문수요 이런 거 들으시면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 네. 지금 댓글을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그 다음에 잡지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또 종이신문 많이 보셨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네. 잡지, 라디오, 종이신문은 우리 10대 아이들한테는 중요도에서 5점 만점에 2점대 밖에 되지 않는 매체라는 겁니다. 실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이런 거죠. 종이신문의 경우 요즘 구독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고요.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 무려 37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37분의 네. 자, 신문 구독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요즘 종이신문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호주에 로즈 돌슨이라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미래를 예측해보는 미래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에서 종이신문이 아마도 2026년쯤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종이 매체가 거의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잡지도 지금 보면 중요도가 되게 낮죠. 혹시 선생님 중에서 도서관 자주 가시는 분 또는 도서관 사선생님 계시다면 요즘 아이들이 잡지를 보는가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많이 봤던 잡지들도 요즘 잘 안 보고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잡지는 무슨 게임 잡지, 뭐 영화 잡지, 뭐 뷰티 잡지 이런 건 아직 보거든요. 그 외에 어떤 인문학적인 잡지 또는 전문 분야의 잡지들도 잘 보지 않는 그런 추세가 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라디오도 잘 안 들어요. 우리 기성세대는 라디오 되게 좋아하셨을 텐데요. 라디오도 좀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모바일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자, 요거는 조금 선생님 사진으로 찰칵 찍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서비스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유튜브 플랫폼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 그 다음에 네이버 TV, 브이라이브 같은 게 있고요.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초등학생님, 네. 손을 드셔도 전 안 보여요. 자, 네. 여기 초등학생들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틱톡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와 애들이 이렇게 유튜브 많이 보는 이게 아니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요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학교에서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교육활동을 유튜브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시간상 제가 이 동영상을 다 못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초상권 문제 때문도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그 학생들이 카메라를 거의 다 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비법이 뭐냐 알려달라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연구부에서 어떤 걸 했냐면 저희가 학년 초에 어떤 걸 했냐면 슬기로운 온라인 수업 가이드라는 걸 만들어서 유튜브로 아이들한테 쏴줬습니다. 네. 아이들이 유튜브를 좋아하니까 교육활동도 유튜브로 해보자 라는 취지로 저희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잘 듣는 비법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내용은 재미없잖아요. 뭐 카메라 켜라 뭐 바르게 앉자 뭐 이런 건데 되게 인기 많았으면 나오니까 본 거예요. 본 겁니다. 이게 예방 효과, 즉 예습 효과가 있었어요. 학습에 대한 예습이 있어서 애들이 그래도 온라인 수업할 때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준비하려는 모습이 생긴 겁니다. 와우. 학부모님을 위한 슬기로운 온라인 수업 가이드도 만들었어요. 그건 제가 찍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언론 출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는 프로그램이었는데 MBC 공부가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은 끝났는데 거기에 한 6개월 정도 이제 전문 패널로 출연을 했었는데 그 신동엽 씨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모르시나 보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를 좀 많이 알고 계신 상황이라 이제 아이들의 슬기로운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들에 대한 영상은 이제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유튜브를 좋아하신다면 교육활동에도 유튜브를 좀 결합하는 시도를 해본 거고요. 올해 저희는 좀 혁신적인 시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총회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학부모 연수를 아예 야간에 밤에 온라인으로 즉 유튜브 라이브로 했어요. 지금처럼 라이브로 했는데 꽤 많은 학부모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힘들긴 하지만
이미 아이들이 유튜브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고 많이 몰입하고 있다면 교육활동들의 어떤 것들은 이 유튜브를 이용하자는 취지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계획을 짠 거였죠.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저희가 1학기 말쯤에는 좀 방역 상태가 괜찮아서 작가분을 모시고 글을 읽어주는 죄송합니다. 낭송 배우를 모셨어요.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으로 독서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독서 입문의 날을 하기로 했는데, 그 수업도 없는 독서 입문의 날로 다 하루를 채워놨는데 갑자기 방역 단계가 확 올라간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자, 하루를 빼놨는데 대면으로 준비해놨다가 이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방역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역시 유튜브로 했습니다. 네, 유튜브로 작가와의 대화, 낭송 공연. 근데 학생들이 꽤 많은 반응을 보여주고 패들릿 애들이 소감을 쓴 게 너무 좋아서 저희도 좀 새로운 지금 교육활동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렇게 아이들이 유튜브를 좋아하는 그 속성을 미리 파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신저를 보시면요, 역시 카톡 같은 것들이 되게 인기죠. 그리고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패매하는 건 가운데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뭐 DM 그러면 인스타 D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은 나이가 되지 않아서 뭐 네이버 밴드라든가 다른 경로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메신저를 활발하게 쓰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죠.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강용철이라는 교사 개인의 개인적 주장입니다. 댓글을 달으실 때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메신저 중에 외국에 서버를 두고 흔적이 남지 않는 비밀 메신저들이 있어요.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학생 때는 이걸 쓰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관계자분들은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 의견이라 전제를 깐 이유가 지금 현재 비밀 메신저를 사용해서 쓰는 학생들의 경우 좀 나쁜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범죄에 이용되거나 안 좋은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예방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인터넷 포털은 역시 네이버하고 구글이 되어 있는데요. 네, 놀랍죠. 역시 한국은 네이버가 1위,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1위고요. 저희 또 김도현 선생님이 어제 저한테 소개해준 자료를 봤더니 한국인이 구글에서 뭘 제일 많이 검색하는가 이런 걸 좀 저한테 데이터를 줬는데, 구글에 들어가서 네이버를 검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연결해서 한다는 놀라운 자료도 봤네요. 그 다음에 SNS입니다. 그 역시 페이스북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뭘로 하고 있냐면요,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이 금연 동아리가 페이스북으로 어떤 자료를 만들면 친구들이 그렇게 공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교육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요즘 종이 가정통신문 많이 보내시나요? 가정통신문이 뭐죠? 네. 어떤 분들은 가정과 통신이 안 되는 종이에요. 가방 밑에 깔려있다고 가방통신문이에요. 이런 분도 계신데요. 자, 아무튼 최근에는 뭐 이알림이라든가 뭐 아임스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SNS로 또는 외부로 학부모님께 정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의 교육활동을 좋은 것들은 이렇게 페이스북을 공유해서 하는 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역동적인 이런 학교 활동을 또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별표 치셔야 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내년도 이제 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이 2025년에 이제 도입이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조가 될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 궁금한 게 발생하셨어요. 훈민정음 창제연도가 궁금하다. 자, 어떻게 하실래요? 동료 국어선생님한테 물어본다고요? 네. 그러실 수 있지만 네이버 다음 구글에 가서 훈민정음 창제연도를 딱 검색하면 전문사전이나 백과사전에서 1443년 세종 25년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10대들은 저 1번 보세요. 첫 번째 거 보세요. 궁금한 게 있을 때 유튜브 같은 동영상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훈민정음 창제연도라고 딱 치면요, 그걸 설명하는 어떤 동영상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 놀라운 점이냐면요, 유튜브의 영상 중에는 사실이 확인되고 좋은 것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잘못된 정보도 은근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을 찍어서 이거 3년 전에 찍은 영상이다라고 유튜브 올려버리면 그 3년 전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요. 실제. 그러니까 지금 좀 단순한 예지만, 아니면 제가 뭔가 다른 장면을 이렇게 갖고선 이 장면이라고 해도 검증 장치가 없어요, 유튜브는. 검증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뭐가 중요해지느냐, 유튜브에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었을 때 그게 정말 정확하고 맞는 것인지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추가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매체에서 한 번 더 찾아보는 교차 검증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국어교사인데 유튜브에 맞춤법 동영상 되게 많거든요. 틀린 거 많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은 그거 보고 맞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 번만 어떤 사전이나 다른 정보에다 찾아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 같은 걸 틀어놓으니까 그 안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고로 저는 다음 교육과정에서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한 번 더 검증해 보거나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즉 내가 얻은 정보나 소스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능력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명료하죠. 맞춤법을 모르면 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띄워온다든가 네이버 사전을 띄워서 찾는데 다 찾죠. 그리고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뭐 요리하는 법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세차하는 법 이런 걸 찾아보거나 이럴 때 뭐 부동산 정보, 유튜브 안 하시나 봐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들은 유튜브가 편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검색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속성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실게요. 네, 지금 구독자가 늘었네요. 무려 38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자, TV는 여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매체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TV는 좀 강력한 그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자료도 좀 재미있는 자료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족과 TV 프로그램을 시청했냐고 했을 때 10명 중에 8명의 학생이 가족과 함께 보았다고 해서 전 이거 보자마자 좀 따뜻한 느낌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 밑에 보세요. TV를 시청하면서 동시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다른 매체를 어느 정도 이용하나요에 거기 빨간색 부분들만 한번 쭉 더해 보시면요. 네, 시간 드릴게요. 전 친절하니까요. 75% 정도? 네, 요 정도 학생들은요. TV를 가족들과 보면서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자기 걸 같이 보는 이런 놀라운, 이런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10대들의 미디어 이용 상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시죠? 찾아보세요. 이거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자료 다운받는 거 공짜일까요? 무료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긴 얘기긴 했는데 아이들의 미디어 생활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수업 활동도 훨씬 더 거기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저도 좀 혼란스러운 게요, 경기도교육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너 경기도지라고 해서 전 서울시 교육청 교사인데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는 이렇게 선도적인 연수나 어떤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이 좀 많은 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데, 아무튼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용어의 어떤 혼재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공문은 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어떤 공문은 미디어 교육, 또 어떤 공문은 미디어 활용 교육, 또 어떤 공문은 뉴 미디어 교육, 또 어떤 공문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정신없습니다. 그죠? 학교 현장에는 저로서도 그 공문을 보면요, 용어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화를 말씀드리면 지금 요즘 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한 2주 전에 교육부에서 좀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자리에 가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패널들하고 대화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각각이 달라요. 어떤 분은 그냥 아이들한테 컴퓨터나 이런 웹 패드 잘 쓰는 거 또는 그런 윤리 교육을 하는 것만 그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게임이나 영화를 보고 이렇게 수업하는 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하시고요. 용어가 막 좀 혼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발표하는 중간에 저도 막 이렇게 이건 조금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제가 지금부터 용어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일단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는 예리하신 분은 잘 보시면 크게 두 개의 용어로 구성되어 있죠. 미디어와 리터러시. 그죠? 자, 일단 미디어는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일단 미디어의 정의를 백과사전이라든가 전문사전을 보시면 뜻이 정말 넓습니다. 미디어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전해주는 모든 것이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담고 전해주는 것 또는 이 모습을 다시 재현해주는 것, 모든 게 미디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건 진짜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종이책도 가능하고요. 사실 사람도 미디어일 수 있잖아요. 그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그 소식을 사람이 뛰어가 전해줬잖아요. 그럼 사람 자체가 미디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이책도 되고 사람도 되고 뭐 컴퓨터 다 미디어가 되는데 너무 넓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이라든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미디어는요, 크게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기억하세요.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미디어는 기계를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기계를 뜻하는 의미가 하나 있다. 이거 기억하세요. 기계를 뜻하는 의미. 두 번째는 그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 받아들이는 컨텐츠다. 일단 크게 양분하면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즉 그 미디어 기계들, 우리 AI 스피커도 사실 미디어라고 하거든요. 기계를 뜻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계를 통해 받아들이는 컨텐츠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또 다른 정의를 추가합니다. 포털 사이트나 SNS 같은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일단 학교 현장에는 일단 기계를 뜻하는 의미와 컨텐츠를 뜻하는 의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문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공문도 미디어라고 하거든요. 왜냐? 그럼 기계를 뜻하니까. 또 어떤 뭐 뉴스라든가 영화, 뭐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미디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럼 컨텐츠 측면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리터러시란 말을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고민이 되는데요. 자, 선생님 지금 제가 저기 댓글을 볼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한데 네. 그 리터러시의 뜻을 우리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1번 문식성, 2번 문해성, 3번 읽고 쓰는 능력, 4번 소양 교양이라고 할 때 선생님 몇 번이라고 번역을 하시겠습니까? 1번 문식성, 2번 문해성, 3번 읽고 쓰는 능력, 4번 소양 교양이다. 자, 네, 제가 번호를 안 붙여놨죠. 사실은요. 네 가지 모두 맞습니다. 근데 일단 리터러시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볼게요. 사전에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나와요. 읽고 쓰는 능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를 읽고 쓰는 능력인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화면에 글자 보이시는데요. 저걸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를 읽고 이렇게 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읽고 쓴다는 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그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일단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리터러시란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문식성, 문해성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리터러시란 말의 어원 자체를 추적을 하면 네 번째에는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교양이다, 소양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미디어하고 리터러시가 다 끝났네요. 정의가. 자, 먼저 미디어는 뭐라고 그랬죠? 기계를 뜻하는 의미와 컨텐츠를 뜻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리터러시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깜짝 퀴즈는 그럼 우리의 관심은 미디어에서 기계 측면일까요? 아니면 어떤 컨텐츠 측면일까요? 교사들의 관심은? 일단 학생들한테 기계 사용법이나 이런 거 알려주는 건 기계적 측면의 관점이잖아요. 우리 교사들은 그 기계를 통해 받아들이는 컨텐츠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지금도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찰칵 좀 찍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자, 네. 일단 이 미디어를 통해 받아들이는 컨텐츠 있죠. 그게 영화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TV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뉴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평가하는 능력. 그리고 필요할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냥 미디어를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미디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그걸 활용하는 통합적인 능력이에요. 좀 더 쉽게 그리고 문학적으로 표현해보면요. 미디어를 볼 때 무비판적으로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바라보면서 냉철한 생각 근육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누가 만든 거지? 왜 만들었지? 이 미디어는 균형 잡힌 시각이 담겨있나? 이렇게 뭔가 질문을 던지면서 판단해보는 교육.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면 미디어에 대한 이제 생각 근육을 키우는 교육 또는 미디어에 대한 생각의 체를 만들어서 나쁜 미디어 걸러내고 좋은 걸 받아들이는 교육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문학적으로 표현해 드렸는데요. 아무튼 미디어를 좀 더 이렇게 판단해보고 평가하는 이런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론이 끝났다는 얘기면서 동시에 그럼 학교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키워줘? 그리고 누가 해?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좀 지난번에 제가 비슷한 강의 경기도에서 꽤 많이 했습니다. 사선생님들 대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문제를 좀 던져볼게요. 학교는요. 그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있거나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시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사실 미디어를 전공한 교사가 있을까요? 미디어 자격증이 있습니까? 미디어 2정 정교사 자격증이 있나요? 또는 미디어를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에 수업 시수가 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정 시간에만 가르치기에는 학교 현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는 전교과 전체 학교급에서 선생님의 미디어 역량을 키우신 다음에 그걸 나의 수업과 결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냐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데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최고의 교육 방법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히 단순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미디어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이렇게 TV 보고 멍하니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문, 어디서 만든 자료야? 어디서 만든 미디어야? 이 미디어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미디어에 담긴 내용은 균형 잡혀 있고 객관적인가?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이렇게 느낄까?
이런 질문을 품어보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연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된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거기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디어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선생님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예요? 그러면 네,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그 내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현명한 눈을 갖는 교육입니다. 라고 하면 옆에 분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건 학자들의 정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단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고요. 자, 오늘 저는 시간상 상단에 있는 빨간색 4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점점 열이 나고 있고요. 너무 좋은데요. 네, 백신 후유증 같은데. 자, 일단 경인교대 정현선 교수님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8가지 수행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초중고에서 모두 이 4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 공통 분모를 좀 추렸습니다. 첫째는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그 미디어 접근 교육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아니 맨날 이거 들고 사는 애들인데 무슨 접근 교육이 필요하냐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미디어에 다가가서 좋은 미디어를 만나야 되겠죠. 그럼 미디어 접근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아이들이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접근 및 조절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요거는 이거 살짝 말씀드릴게요. 2014년에 미국 사이트인 액티베이트닷컴에서 현대인들의 미디어 생활을 좀 이렇게 미디어에 대한 어떤 의존 또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 이거와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발표했다가 많은 분들한테 좀 충격을 주었죠. 뭐냐면 사람들의 몸에다 캠코더를 채우고 하루 24시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무슨 활동을 하는가를 평균치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이제 세워놓은 거죠. 물론 개인정보나 개인 보안을 다 가려서. 그 다음에 하루에 뭘 하는가에 대한 평균치를 내봤대요. 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주무시는 시간 몇 시간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6시간? 7시간? 6시간? 자, 식사하시는 시간. 삼시세끼 합쳐서 화장실 가시는 시간, 일하시는 시간, 집안일 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스마트폰 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음악 듣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뭐 쫙 했대요. 그래서 그 활동을 쭉 이렇게 한번 더해봤대요. 그래서 인간이 하루에 한 활동을 쭉 더했더니 합계 시간이 31시간 28분이 나온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31시간 28분. 안 놀라시네요. 네. 아니, 신이 인간에게 준 한계 시간이 24시간인데 매일매일 7시간 가까운 추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추가 활동이 뭐냐? 병행 활동이죠. 뭔가를 하면서 같이 하는 거고요. 기존의 삶보다 매일 7시간 가까이 무엇이 늘어나냐? 미디어가 결합하더래요. 밥 먹으면서 TV 보고, 길 가면서 음악 듣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스마트폰 하고. 매일매일 7시간 가까운 미디어 사용이 병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이트는 질문을 던져요. 하루에 7시간이면, 일주일이면 몇 시간일까요? 한 달이면 몇 시간일까요? 1년이면 몇 시간일까요? 네. 이러면서 당신은 이미 미디어와 결합된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많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 접근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건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YG앱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에 대해서 1위가 깨톡이 아니라 유튜브가 차지했습니다. 네, 그 카톡이 아니라 유튜브인데요. 카톡은요, 분석을 해보면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생은 아직 안 쓰고요. 고령의 노인들도 문자 입력이 힘들어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유튜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어난 순간 손에 잡고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어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어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접근 조절 교육에서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편집해왔어요. 1일 부독서 9중 생연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자, 누가 하신 말씀이죠? 네, 지난주 특강할 때 안창호 2번 나와서 정적이 흘렀는데요. 네, 안중근 의사. 제가 편집해왔어요. 1일 부 유튜브 9중 생연극 하루라도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미디어 접근 조절의 몇 가지 방법들을 좀 던져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인터넷을 또 연결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진될 것 같아서 불러드릴 거예요. 메모 잘 하셨다가 좀 이따가 이 강의 끝나시고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이트 중에 그 스마트 심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스마트 심센터. 네, 아무도 안 적으시는 느낌이지만 희망을 갖고 지금 무려 와,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쉬운 한 분에. 네, 좋습니다.
시원한 분? 네. 자, 계속 할게요. 한 분을 100분처럼 생각해 보세요. 5100분 오셨다 생각할게요. 스마트 심센터를 보시면요. 오른쪽 위에 그리고 왼쪽 그 사이트의 왼쪽 위를 보시면 먼저 의존도 척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의존도를 검사할 수 있는 도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아동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용이 있고 어른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나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점검할 수 있는 문항들이 나와 있어요. 문항은 한 9개에서 10개 정도. 자, 이거 문항 검사하는 거 공짜일까요? 무료일까요? 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요. 죄송합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계속 감겨요. 자, 네. 환경이 너무 좋은데요. 실험과 역경 너무 좋아요. 네, 자, 그 공짜일까요? 무료일까요? 공짜입니다. 무료예요. 다 맞는 말이고요. 검사를 하고 나면 바로 결과가 뿅 나옵니다. 당신의 의존도 점수는 몇 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분석을 좀 해줘요. 이런 거를 좀 정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께서 학생들하고 함께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분들과 함께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스마트 심센터라는 사이트에 가서 나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해서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방법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의 오른쪽 위를 보시면요. 지금 마음 착하신 분은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거기에 교육 자료가 있는데 교사들한테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즉 스마트폰에 과의존 됐거나 또는 게임에 과의존 또는 유튜브 같은 데 과의존된 친구들을 위해서 교육 자료가 탑재되어 있어요. 특히 혹시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유치원 선생님과 초등 선생님이 계시다면 거기 아이가 스스로 자기 미디어에 대해 돌아보는 그런 일지를 미디어 일지를 쓰는 양식도 나와 있어요. 네, PDF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 선생님을 위해선 거기에 그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팁 그리고 수업에 대한 어떤 자료들 영상 자료까지 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선 너는 사이트와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또 끄신 분이 계실 텐데 스마트 심센터 가운데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 미디어에 너무 의존된 친구들을 위한 상담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뉴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트 이름 뭐라고요? 스마트 심센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실시간 채팅은 안 보이지만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미디어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약속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기 선언, 자기 약속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냐면요. 초등학생들은요. 저학년일수록 학년 초일수록 미디어 사용에 대한 나의 약속 같은 걸 만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서명을 하거나 스스로 약속해보는 이런 것이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 내에서는 이런 게 좋대요. 가족들이 모두 지킬 수 있는 미디어 이런 약속을 정해보면 좋다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식사할 때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잠자기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약속을 정해서 가족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유튜브를 조절하고 유튜브에 대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스마트폰 있으신 분은 유튜브 어플을 열어보시고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어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지금 이걸로 보시는 분은 잠깐 나갔다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선생님의 이름 2글자 또는 사진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드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움찔하고 드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참고로, 네, 잘 안 보여요? 그걸 딱 누르시면, 사진이나 이름을 누르시면 메뉴가 열려요. 그 가운데 시청시간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시청시간 통계를 딱 누르시면, 지난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본 그래프가 쫙 나옵니다. 그래프가 쭉 나오고 있어요. 놀랍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 위쪽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일일 평균 몇 시간 몇 분이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또 지난주 대비 몇 프로가 늘었는지 줄었는지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주기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한번 나의 유튜브 생활을 되돌아보는 방식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 그 그래프 밑에 쪽에 보시면 이 두 개의 메뉴가 꺼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청 중단 시간 알림과 취침 시간 알림이라는 메뉴가 꺼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켜놓는 게 중요하겠죠. 왜요? 아이들은 부모님 유튜브 1시간 볼게요. 1시간 후딱 가요. 그럴 때 그래도 얘가 울리거나 신호가 오면 벌써 1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계속 봅니다. 지났어? 계속 봐야지. 계속 봐요.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고 있다는 그 느낌을 아이들이 갖는 것도 미디어를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메뉴 밑에 보시면 다음 동영상 자동 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꺼져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건 켜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정말 똑똑한 거예요. 뭔가 영상을 보고 나면
이와 비슷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셔서 나의 유튜브 생활을 조절할 수 있게 이 옵션 값을 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최근에는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많은 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유튜브 시청시간 통계가 공식 발표가 됐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그 시청시간도 발표되고 영상시간도 발표됐는데 1분에 4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안 놀라시는데요. 1분에 400시간 분량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계산해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 양의 영상이 올라오는지. 그래서 전 세계인이 하루에 얼마나 유튜브를 시청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0억 시간을 시청한대요. 10억 시간. 네, 저만 놀랐나 봅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현대인들이 유튜브에 몰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는 더욱더 재밌고 좋은 영상들을 계속 보여주는 알고리즘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잠깐 같이 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많은 분이 나가시기 시작했네요. 당황스럽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뭔가 스스로 자기가 보는 것들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교육도 상당히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선생님께서도 좋은 미디어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제가 원래 줌 연수를 할 때는 사이트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는데 오늘 유튜브라서 사이트 이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좀 메모하셨다가 하나하나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수업 자료를 만들거나 어떤 이럴 때 좋은 사이트에 다가가서 그 사이트 정보를 꺼내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이트 이름만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선생님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좋은 사이트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사이트 아주 간단하게만 시연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도 선생님들의 접근 교육이 되게 좋은데요. 이름은 비카인즈라는 사이트예요. 지금 제가 컴퓨터가 조금 지금 트래픽 문제가 있어서 안 넘어가가지고 아까부터 막 진땀을 흘렸는데, 안 되면 선생님 그냥 이해해주세요. 이름은 비카인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카인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카인즈라고 치시면 돼요. 이 사이트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참고로 저는 눌렀어요. 눌렀는데 지금 이게 안 넘어가고 있어서 이게 또 이게 스릴 있네요. 비카인즈라는 사이트인데요. 얘는 선생님께서 어떤 뉴스 자료 같은 걸 만드실 때, 뉴스 같은 걸로 수업 자료를 만드실 때 최강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참고로 지금 느려질 땐 과감하게 넘기는 이 놀라운 기술들. 자, 이 비카인즈 잘 들으세요. 자, 유튜브 검색하시면 제가 비카인즈 부분 설명한 영상들도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우리가 뉴스 자료 같은 걸 이용해서 한글이나 워드에 붙여넣기가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지금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이번 생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알려드리라고 믿으며, 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학교 수업 중에 사실 뉴스를 띄우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과서의 내용은 한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뉴스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 교과목들의 소식들과 연관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수업 중에 뉴스를 띄울 수가 없는 게 좌우측과 하단에 막 광고가 엄청 많아요. 광고 엄청 많고요. 또 이상한 광고도 많고요. 또 중간에 막 기사 이상하게 퍽 뜹니다. 그런데 이 비카인즈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지금 또 갑자기 뜨는 이 놀라운 현상. 자, 2013년도인가요? 제가 교육부 장관님께 수업 공개할 때 이런 일이 계속 생겼는데 괜찮았어요. 자, 기운 낼게요. 여기에 선생님이 검색어를 넣으시면 그 키워드가 들어간 뉴스들이 쭈르륵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인과 회원가입 없이 선생님이 원하는 키워드에 대한 뉴스를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광고 없이 그 사진과 기사를 마우스로 복사해서 한글에 붙여 넣으시면 한 번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했던 미디어 강의 또 다른 강의 보시면 요거 추출해내는 법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 학교 아까 유튜브로 이렇게 학부모 연수까지 했던 학교인데, 어떤 분들은 느리다라고 하실 텐데요. 방송실에 이 강의 직전에 좀 인터넷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겨우 이걸 해결하고 하는 거라 많은 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저는 진땀이 나네요. 자, 아무튼 이 비카인즈라는 사이트는 뉴스 자료를 수업 자료로 만들 때 굉장히 편리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미디어 자료를 만드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사이트 이름 쭉 불러드릴게요. 두 번째는 다독다독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독다독 미디어 리터러시. 그 사이트는 미디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시면 좋을 만한 굉장히 다양한 저널들, 좋은 글들을 쫙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자, 쭉 불러드릴게요. 비카인즈, 다음 다독다독 미디어 리터러시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치시고요.
세 번째는 미리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미리네라는 사이트. 그거는 국가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올해 만든 사이트고요. 지금 국내에 나온 미디어 수업 자료들을 쫙 모아놓은 최고의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사이트를 기억해 주세요. 빅카인즈, 미디어 리터러시, 가로 열고 다독다독.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미리네라는 사이트. 일단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사이트는요, 폼이란 사이트입니다. 폼이 frme.or.kr frme.or.kr. 어떤 분들은 연수가 좀 불친절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이 사이트로 시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매끄럽지 않아서 frme.or.kr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폼이.or.kr. 네. 여기 들어보시면 여기 또 일단 또 되네요. 여기 로그인 하시면 미디어 수업 자료를 쫙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미디어 교재를 또 쫙 다운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내용들이 여기 이런 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미디어 사이트에 접근하시는 거 되게 좋아요. 이 좋은 사이트에 접근하시면 좋은 미디어 자료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따가 이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한번 쭉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전 친절하니까요. 꼭 해드릴게요. 약속은 지킬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바로 접근 다음에가 비판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리터러시의 꽃이다라고도 불러요. 이 비판적 이해는 한마디로 정말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이고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이 비판적 이해를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요거 제가 출처 밑에 적어놨는데요. 이게 멍때리기 대회라는 뉴스의 기사거든요. 뉴스의 사진이에요. 자, 어떤 질문이어도 좋으니까요. 한번 질문을 생성해보세요. 우리가 리터러스적 사고를 해보자. 질문. 네, 학생들한테 질문하면요. 질문해보라고 하면 되게 웃겨요. 왜 저래요? 이런 질문해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하는데요. 자,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중요한 게 다양한 각도로 깊이 있게 질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질문을 하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제가 질문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멍때리기 대회가 맞거든요. 그러면 이 대회를 만든 사람은 이 대회를 왜 만든 것인가?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참가한 것인가? 멍때리기 대회라고 했으면 분명히 대회인데 어떤 기준으로 우승자를 가리는가? 우승자에게는 어떤 상품이 제공되는가? 이 대회를 취재한 기자의 의도도 있겠죠. 이 대회를 통해 현대인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뭔가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리터러시 사고를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질문 던지기라고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 것처럼 저 사진 자리에 웹툰이 와도 되고요. 노래 가사가 와도 돼요. 또는 동영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수동적인 미디어 이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미디어 사용자가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네. 요건 특정한 어떤 기업 이름이 나오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은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인터넷은 느린데 이런 건 잘 되네요. 지금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 사이 아레나 광장에 독일 대문호 괴테 동상이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괴테 동상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동안 독일 베를린 티어가르텐 공원에 있는 괴테상을 3D 스캐닝과 컴퓨터 절단 작업을 통해 한국에 옮겨왔다. 자, 지금 제 화면 때문에 좀 잘렸지만, 자, 선생님, 어떠한 질문이어도 좋습니다. 한번 질문을 올려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질문이 굉장히 예측 가능한 아주 좀 이렇게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이 나요. 선생님, 저 동상 얼마예요? 선생님, 저 어떻게 가져왔대요? 선생님, 저기 꼬마들 있잖아요. 아이, 저거 조작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는 어떤 친구는 롯데월드는 로리와 로티인데 걔는 어디 갔을까요? 그 로리 캐릭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이 기사에서는 핵심 질문이 빠져 있는데요. 지금 롯데월드타워 앞에 괴테 동상이 들어서 있는데 왜 하고 많은 전세계 문학가 중에 왜 괴테 동상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관련 기사를 여기저기 검색해 보시면 왜 괴테 동상인지 설명하는 기사도 있거든요. 얘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괴테 동상이 들어서냐면 이게 저 기업의 이름을 만들 때 기업의 창업주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게 하고 싶어서 그 당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작가 그리고 작품 그리고 작품 속에 있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슬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 샤롯데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저 롯데월드타워가 전 세계 4위 건물인데요. 저렇게 높은 건물을 세우면서
또 한 번 기업의 도약을 꿈꾼다는 취지로 저 동상을, 기업의 이름을 준 작가의 동상을 잘라왔어요. 화면엔 안 나있지만 5.15m짜리 동상을 15억 원을 들여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디어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질문을 품지 않고 넘어간다면 괴테 동상 있어? 괴테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판적 사고를 발휘한다면 왜 하고만은 작가 중에 괴테 동상이지? 그리고 저걸 갖고 온 이유가 뭐야? 이렇게 뭔가 질문을 품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진 자리에, 저 기사 자리에 영화가 와도 되고 웹툰이 와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거는요 좀 놀라실 텐데요, 제가 이것만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어느 TV의 종편 방송에 나오는 하나의 장면을 캡처한 건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잠깐 이건 보셔야 돼요. 좀 이상하실 거예요. 이상하실 거예요. 네. 이상하실 거예요. 자, 찾으셨습니까? 네, 잘 보시면요, 찬성이 82%고 반대가 12%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 원을 잘 보십시오. 원의 모양을 보면 찬성이 82%면 10분의 8이 칠해져야 되는데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47, 8%? 네. 반대가 12%면 정말 빨간색은 얼마 되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12%라고 해놓고 40% 가까이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수치로 본 사람과 저 원그래프의 이미지로 본 사람은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닌가요? 이런 걸 발견해내는 것도 비판적 사고죠. 특히 보시면 82%하고 뒤에 배경이 파란색이에요. 물론 잘 보이게 하려고 흰색 테두리를 줬지만 제대로 안 본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면 찬성 절반, 반대도 한 40% 되네, 모름도 꽤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질문을 던지면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실제 뉴스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EXID 솔지의 기사인데요, 솔지의 기사가 나왔길래 딱 봤더니 기사가 확 눈에 띄는 거예요. EXID 솔지, 선글라스로도 가리지 못한 작은 얼굴. 선글라스로도 가리지 못한 작은 얼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글라스로도 가리지 못한 작은 얼굴. 네, 저는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상함이 없어요 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 좀 이상하더라고요. 선글라스로도 가리지 못한 작은 얼굴? 물론 기자의 의도는 알 것 같아요. 선글라스로 얼굴이 가려질 것처럼 작은 얼굴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댓글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 키워드릴게요. 선글라스로도 가리지 못한 미모라고 하든지 선글라스로도 가리지 못한 큰 얼굴이라고 해야지 기자가 안 튀냐, 이런 게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비판적 사고 뛰어나요. 자, 그 위에 보세요. 선글라스로도 가리지 못한 기자의 필력. 자, 우측 아래 선글라스로 얼굴이 가려지면 사람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뭔가 기사가 잘못된 것들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네티즌들이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 본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놀라우실 텐데요, 많은 분이 사진은 무조건 진실을 보여준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사진 또한 일종의 해석이고 재현이 될 수 있는데요, 2010년도에 연평도가 피격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나라 신문의 1면을 저장을 해봤는데요, 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선생님, 지금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왼쪽 사진의 태극기와 여기에 그 탈모가 있으신 회색 양복 입으신 분 여기 계시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출처가 거의 같은 사진이에요. 출처가 같거나 아니면은 같은 현장에 있던 그런 사진인데요, 오른쪽 신문의 사진을 볼 때와 왼쪽 신문을 볼 때의 사진의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오른쪽은 약간 소강 상태에 빠진 느낌? 왼쪽은 지금 막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떠세요? 좀 더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진은 원본은 한 장이었습니다. 통신사가 제공한 사진 한 장이었는데, 한 부였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왠지 소강 상태, 오른쪽은 뭔가 심각한 상황. 많은 분이 신문의 사진을 무조건 진실이라고 여기시지만 신문의 사진 또한 해석이고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뉴스 자료 같은 것들을 볼 때도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질문지예요. 제가 5월달에 그 KBS 질문하는 기자 Q 거기 나가서 이거 강의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 학생들하고 뉴스를 볼 때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종이 상자에다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질문을 막 잘라서 막 넣어요. 그리고 애들이 뉴스를 고르면 친구들이 그 상자에 있는 질문을 꺼내서 저 질문에 답을 하는 토의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뉴스를 비판적이고 냉철하게 보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이 질문 1번과 2번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신문을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 뉴스에는 한 목격자에 따르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자 자기가 목격자일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양쪽의 입장이 나온 사건인데 한쪽 입장만 인터뷰된 경우는 선생님 반대쪽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와우, 어떠세요? 비판적 사고. 안 놀라시네요. 네. 자, 요런 질문을 만들어 봤더니 아이들이 뉴스를 냉철하게 보는 힘이 되게 강해졌어요. 특히 요즘 학생들을 유혹하는 뉴스도 되게 많거든요. 혹시 그 포털 뉴스 보시면 이런 거 있죠. 뭐 충격, 배우 A씨 10년 전 살인 공개 충격, 딱 누르면 지금과 똑같아 충격,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낚시성 뉴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뭔가 질문을 던지면서 만든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면서 보게 하는 이런 것도 비판적 수업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그런데 한두 번씩 나가시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에 대한 수업을 제가 오래 하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자주 구독하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그 채널을 뭐 구독 채널 한 3개씩을 고르라고 해요. 각자 모두먼들이. 그리고 질문이 중요해요. 내가 고른 채널의 좋은 점, 바람직한 점, 믿을 만한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긍정적인 질문. 그 다음에 이 채널의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라고 하고 토의를 시켰는데요. 제가 놀란 걸 알게 됐는데 저는 애들이 저도 모르는 유튜브 채널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아이들이 이렇게 토의하는 시간을 주어도요, 유튜브를 바라보는 냉철한 눈이 키워진다는 생각을 한 것이, 한 모둠에서 먹방을 골랐는데 좋은 점은 대리 만족이 된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소리만 들어도 행복하다, 이런 얘기 막 나와요. 그런데 부적절한 점을 딱 고르라고 했더니 애들이 적절하지 않은 점에 때로는 너무 먹는 걸로 장난을 치는 것 같고 너무 자극적인 것 같다, 때로는 저 어떤 음식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애들이 그걸 판단해 내는 걸 보고, 와, 이게 우리 아이들이 그 채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토의하고 이야기할 기회만 주어도 아이들이 채널을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가 좋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 표현입니다. 창의적 표현이고요. 이제 미디어로 애들이 뭔가 만들어 보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UCC 만들기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만들어 보는 체험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왜 중요하냐라고 하시는데, 만드는 사람의 입장을 체험해 보면 그 미디어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애들이 알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미디어를 볼 때 그런 부분까지 떠올릴 수 있는 깊이 있는 사고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디어를 만드는 걸 일단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만들어 본 활동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스쿨 리포터라고 해서, 이건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초중고 모두 가능하고요. 우리 학교의 좋은 소식 또는 지역사회의 좋은 소식 있잖아요. 그런 소식들을 한 편의 미디어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하나 만들려면 아이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고, 스토리보드를 짜야 되고, 촬영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돼요. 이런 작업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미디어가 생산되는 과정도 경험을 하고 친구와 협업의 과정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까지 생각하는 종합적인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쿨리포터 같은 거 한번 권장해 보고 싶고요. 미담 뉴스 같은 것도 한번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2학기 때 학생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무슨 영상을 만드냐면 도서관에 신간책이 들어오는데 홍보가 잘 안 돼요. 목록 정도만 나오는데 지금 선생님과 학생들이 신간 소개하는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생산하는 즐거움도 주면서 아이들이 교육활동에 미디어를 결합하는 아이디어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 성남교육지원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시청자 미디어재단 같은 데 연락을 하시면 이 미디어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전문 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죠. 다 정부 유관기구입니다. 그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 뭐 아무도 안 적으시는 느낌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시청자 미디어재단,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런 데 공지사항을 잘 보시면 학교로 전문가들이 와서 동아리 수업이나 또는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또는 교과 연기 수업 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런 걸 만들어내기 너무 좋아졌어요. 실제 선생님들 그 미디어를 만드는 플랫폼들이 너무 좋아져서 우리 선생님들도 파워포인트 만드실 때 미리 캔버스, 망고보드 이런 거 많이 쓰시고요.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편집할 때 뭐 키네마스터, 브루 이런 것도 많이 쓰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로 이제 프로그램은 점점 사용법이 쉬워지고 있고요. 선생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아이들과 함께 뭔가 만들어보는 그런 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적 소통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기존의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이버 윤리교육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주먹으로 하는 물리적 폭력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 사이버상에 일어나는 굉장한 많은 그 청소년 학폭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쓰기 윤리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미디어 윤리 교육이 좋은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여러 얘기하는 것보다 좀 명확하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쓰기 윤리 교육을 이렇게 시켜요. 두 가지만 기억해라. 인터넷에 글 쓸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해라. 첫째, 너의 바로 앞에 그 사람이 있다는 마음으로 써라. 일단 내 앞에 사람이 있다는 마음으로 쓰라고 하면 최소한 존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쓴 글이 인터넷 어딘가에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라. 이 두 가지만 얘기해줘도 애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임팩트 있게 얘기해주는 거죠. 첫 번째는 네 앞에 사람이 있다는 마음으로 써. 그럼 애들이 최소한 존중하라는 의도인지 알고요. 두 번째는 내 글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뭐 다음 교육 과정만이 아니라 이건 민주시민 교육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에 글을 쓸 때에도 타인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지킬 수 있는 윤리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깜짝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저희 원래 EBS에서 국어는 수강생이 많지 않은 편이긴 한데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73만 명이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73명이 아니라 73만 명 무적으로 계속 막 아이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교과 강의를 하거든요. 국어 교과 강의. 자, 악플이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자. 지금 댓글을 볼 수가 없어서 네. 은근히 달립니다. 네. 근데 댓글의 내용을 보면 되게 웃겨요. 뭐 제 외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전 애들이 쓴 댓글에 모두 댓글을 달아주는 지금 엄청난 강사죠. 하루에 2-3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근데 악플에도 댓글을 막 달아요. 어떤 애가 이 쌤 짜증나. 그럼 댓글 달아줘요. 반사, 무지개 반사. 왜 짜증나는지 이유를 밝혀줘. 라든가 이 쌤 못생겼어. 그러면 손가락을 들어 내 얼굴 가리고 강의를 들어요. 라든가 그러면서 또 부드럽게 웃긴 다음에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제가 놀라운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악플을 달았던 친구들이 그렇게 제가 대응해주면서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면요. 진짜 악심을 가진 애들은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걔네가 은근히 저에 대한 호감이 좀 생겨서 새로운 악플러가 등장하면요. 걔들이 막 공격해요. 우리 쌤한테 욕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먼저 있으면서. 그래서 요즘 제 채팅창, 저의 게시판은 청정한 게시판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쓰기 윤리 교육은 다음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이거 민주시민 교육에 100% 들어가야 되는 미디어 윤리 교육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아까 사이트가 연결됐다면 쭉 한번 보여드릴 내용이었는데, 그냥 요거 혹시 이럴지 몰라서 캡처해둔 건데, 요거 한번 쭉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위한 가이드인데요. 요거 학생들한테 그 언론지능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쪽으로 뽑을 수 있게 해놨어요. 크게. 요거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참 좋은데요. 먼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고 쓰는 그런 태도들, 또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 온라인 게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우리 학생들 온라인 게임 엄청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으시죠? 아이들이 부모님 저 1시간만 허락할게요. 1시간 다음에 부모님이 분노를 잡고 1시간 됐으니까 끌래? 그럼 좀만 더요. 그럼 네가 얘기했잖아, 약속했잖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속성을 보셔야 돼요. 게임은 시간으로 통제하기 힘든 게 친구랑 온라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 판이 끝나야만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더하기 미션으로 임무로 같이 목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번도 중요한데요. 연령에 맞는 게임을 즐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요즘 어몽어스 이런 게임 되게 하거든요. 그 인터넷에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죠. 어몽어스라는 게임이 몇 세가 즐기는, 몇 살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인지 한번 보시면 권장 연령이 제가 알기로 14세인가 이럴 텐데요. 중학생용. 자, 4번도 중요해요. 지금 화면이 좀 어둡긴 하지만 게임 이용할 때 비용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과 상담하게 하는 게, 상의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뉴스에 황당한 뉴스도 나오는 게 아이들 중에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게임 아이템 결제를 해요.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다 외워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부모님 휴대폰에 이제 결제 문자가 오면 그거 풀어가지고 결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교육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칫 아이들이 이제 게임 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비용 문제로 가족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중요한 건요. 여기 뭐 아까 말씀드린 거고 3번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크리에이터들 인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를 애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주목하세요. 혹시 부모님 이름으로 유튜브 로그인이 돼 있으면요. 부모님에 맞는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내 자녀들한테 적절하지 않은 연령대를 따질 때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령에 맞는 영상을 보도록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4번도 중요한데요. 유튜브 영상 중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실제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신고 기능이 있거든요. 신고하는 분이 많지 않죠. 그냥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문제가 있고 정말 부적절한 콘텐츠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시는 이걸 신고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대화에서 중요한 거 2번이죠. 은어, 비속어, 욕설 쓰지 않는 교육 되게 중요할 수 있고요. 3번이 요즘 사고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채팅을 하다가 사진이나 뭔가 동영상을 공유하는데 엉뚱한 게 공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선생님 중에도 그 교사 카톡방에 들어가 계신 뭐 1000명, 2000명 들어있는 카톡이 있거든요. 3000명 막. 그런데 이제 그런 방에 글을 함부로 올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모르고 막 개인 사진 올리고 막 이런 경우 잘못 올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주의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댓글이 되게 중요한 게 사회적 약자, 소수 입장을 고려해줘야 되고요. 최근 논란이 된 게 혐오 표현입니다. 혐오 표현, 차별 표현을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미리 예방 교육 좀 해주시고요. 민주시민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네 이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저작권 이용 교육 같은 것들, 다운로드 교육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의 내용을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이 질문이 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한 10년 이상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게 제가 가르치는 교육이라기보단 아이들 스스로 질문을 품어야 되는 교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품어야 되는가? 여기 몇 개 써놨는데요. 아이들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어떤 방법으로 미디어를 접하고 있지?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미디어는 과연 유익한가? 나는 이 미디어를 볼 때 그냥 멍하니 수동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뭔가 질문을 하는가? 이런 생각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미디어를 바라볼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미디어에 나온 정보를 확인하고 점검하는가? 나는 미디어에 대한 조절 능력이 있는가? 미디어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학생들이 품어낼 수 있다면 저는 훌륭한 미디어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 시민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의 노예가 아니라 미디어의 주인이 되어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교육을 하는 분들이 손을 잡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쉼없이 제가 그 8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들어보시니까 야, 미디어에 대한 것도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학자인 하그리브스의 말을 인용해보고 싶은데요. 이 시대의 교사들은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개략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사이트 팁들 이런 거 좀 못 드려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저희 인터넷 환경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이 영상이 다 끝나면 제가 댓글을 한번 쭉 보면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퇴근을 위해서 여기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제 이메일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여기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저 역시 그냥 미디어를 공부하고 있는 한 명의 교사로서 선생님들과 함께 더 많이 좀 나누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여기 화면 확대해 드릴게요. 이게 제 이메일인데요. 행운의 편지 이런 건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이름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가끔 행운의 편지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유튜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해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게스트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끝났네요, 선생님. 댓글을 못 봐서 제가 댓글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안 보여가지고. 그래요? 거의 없었네요, 댓글이. 그죠? 네네, 감사합니다.
한 4, 50분 정도 밖에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